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정환 포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방정환 포럼 사회를 맡은 동화 작가 장경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방정환 학술대회가 2023년 작년에도 방정환 포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폴란드의 야누시 코르착과 스웨덴의 아스트리트 린드그렌, 한국의 방정환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2024년 방정환 포럼에서는요, 어떻게 어린이를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 아래 야누시 코르착과 방정환 두 분의 삶과 정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방정환 포럼의 좌장과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정환 포럼의 좌장을 맡으신 어린이문화연대 상임대표이신 이주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제 야누시 코르착 협회 부회장이시며 폴란드 야누시 코르착 협회 회장님이신 바바라 야니나 소찰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방정환 연구소 이사장님이신 장정희 선생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송순재 선생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이사장님이신 정병호 선생님이십니다. 네. 저희가 방정환 포럼이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발표자님께서는 주어진 1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장이신 이주영 선생님의 말씀으로 방정환 포럼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 오늘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 주제 포럼으로 마련한 어린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어린이문화연대 상임대표면서 방정환 연구소 또 교육개발위원장도 하고 있고요. 한국 어린이날 선포 102주년, 제가 이제 100주년, 99주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102주년 기념사업회 대표로 2024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 독감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앞니가 지금 브릿지했던 게 앞니 3개가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그쳐도 약간 좀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그것까지 보면 너무 못생겨 보일 것 같아서 개인 프라이버시 이렇게 좀 마스크 쓰고 하는 거를 좀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2018년부터 방정환 세계화 정책 포럼을 시작했었고 이제 그 결실로다가 2023년 제1회 세계 방정환 학술 대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 포럼으로 마련했던 것은 21세기 어린이 해방을 이야기하다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어린이 해방을 이야기하다고 했던 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세기의 어린이를 발견하고 어린이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로, 그래서 어린이와 어른이 동등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을 추구했었는데 아직 물론 많은 그 억압 속에 있습니다. 그 억압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는 정말 어린이가 진정으로 해방된 세상을 지향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우리 어린이 해방운동에서 거의 선구자이신 야누시 코르착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의 방정환, 그 다음에 스웨덴의 린드그렌, 아시트 린드그렌 이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두 번째는 어린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이와 같은 이름으로 한국어로 번역한 야누시 코르착이 쓴 책 제목입니다. 야누시 코르착이 1918년에 쓴 이 책은
한국의 어린이와 관련한 각 분야 활동가들에게 어린이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어린이 해방, 이번에는 그럼 우리는 진정으로 어린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발표를 맡아 하실 분들을 잠깐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야니츠 코르착 협회 바바라 야니나 소할 회장님께서는 1898년부터 1940년까지 전쟁과 폭력에서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다 어린이들과 함께 가스실에서 승화하신 야니츠 코르착이 어린이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협회 회장님으로서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정환 연구소 이사장이신 장정희 박사는 1921년부터 1931년까지 10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어린이 해방운동을 이끌다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불꽃처럼 승화한 방정환이 어린이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겁니다. 제가 말이 조금 자세한 것 같아서, 특히 폴란드의 야니츠 코르차크와 비교 관점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어린이를 사랑했는지 그러한 것들도 좀 이야기해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즘 잠깐 순서가 바뀌었는데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 제도교육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교육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우리 한국의 교육 발전에 발전과 변화에 힘을 보태주시는 송순재 교수는 야니츠 코르착 교육학을 국내에 소개하시는 데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실천과 연구를 바탕으로 21세기 어른들이 어린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재원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송순재 선생님은 그러니까 23년부터 지금 2년째 다달이 한 달에 한 번씩 야니츠 코르착에 대한 강독회라든가 또는 강의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맡아주시고 계시고, 우리 사회 보시는 장경성 작가가 역시 중간 총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제안하는 데서 우리 한국에서 실제로 이걸 실천해 오신 즉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이사장인 정병호 박사는 1978년에 처음 해송 아기 둥지를 시작합니다. 이 해송 아기 둥지는 해송은 누군지 아시죠? 예. 마해송입니다. 마해송인데 당시 1920년대에 어린이 해방운동에 가장 앞장선 분들이 이제 방정환 그리고 마해송 이런 분들이죠. 마해송 선생님에 대해서는 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78년에 해송 아기 둥지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오면서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끌어오면서 어린이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1994년부터 우리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전국 우리 어린이집 이제 올해 30주년 아마 어제 됐을 텐데요. 전국 각지에서 명멸하면서 변화 발전하면서도 제도교육, 특히 우리 유아교육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고 큰 영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20세기 어린이 운동의 선각자이신 야니츠 코르착과 방정환을 부활시키며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21세기 지구촌을 더 새롭고 참되고 평화롭게 열어나갈 사랑하는 법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소할 회장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환대에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에 서울에 왔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 인사로 먼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저희가 누구이고 그리고 우린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특별한 보살핌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어떤 대중의 의식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 권리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은 메리 앨런 윌슨이라는 8살 볼티모어 출신의 소녀의 사건이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심각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아동보다 동물이 법적으로도 보호되던 당시 상황에서 동물학대방지협회 지사가 그 아이들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 지역별로 어떤 협의체 설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협의체의 목적은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럽을 살펴보면요. 유럽에서는 1880년대부터 여러 국내 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협회들은 범죄학자, 청소년 담당 판사, 그리고 유기아동이라든지 노숙아동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온전한 권리의 주체이자 적절한 발달을 위해 특별한 대우와 보호, 그리고 적합한 생활 조건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는 알란 케이 이후 어린이의 세기, 아동의 존엄성과 자주권, 주관성, 존중받고 목소리를 낼 권리를 고민한 세기로 또 불리게 되었는데요. 야누시 코르차크, 본명은 헨리크 골드슈미트죠. 야누시 코르차크는 아동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경향에 꼭 들어맞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악가 의사였고요. 사회운동가였고요. 저널리스트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풍부한 문학적 성취, 다채로운 예술적 표현이 특징적인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 그리고 교육자로서 아동의 권리를 최초로 주창한 비공식적 옹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르차크가 한 모든 일, 그가 쓴 모든 길은 아동과 아동 발달, 그리고 온전한 권리의 주체인 아동과 성인의 관계 확립, 이러한 주제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년기의 어떤 신비라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방정환이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심리학자이자 아동문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의 어린이날을 설립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정환은 비슷한 근거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올해는 굉장히 특별하게도 아동의 법적 보호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100년 전에 1924년에 국제연맹 총회가 제정한 아동권리 선언, 우리가 일명 제네바 선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선언은 5개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아동을 보살피고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발달할 기회를 제공하고 어떤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네바 선언이 채택된 이후에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선언 자체가 인간으로서 아동의 이익과 존엄성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성공이라고 또 인식이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올해 11월 20일에 저희는 아동 권리 협약의 35주년을 기념하게 되는데요. 이 협약은 세계 헌법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가장 중요한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동의 권리 그리고 자유에 헌정하는 국제법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코르차크는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권리 협약 시행 후 3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들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깊어졌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질문을 안고 있는데요. 이것은 필립 아리에스가 말한 어떤 질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아동이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그문드 바우만은 유동하는 현대성의 시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현재 강요된 중거 집단의 시대를 지나 보편적인 비교와 병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 후자의 시대, 병치의 시대에서 자기 창조 노력의 생존 목표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동 권리 협약이 제정된 때에는 소셜미디어가 없었죠. SNS가 없었고, 그래서 가상세계라는 것, 온라인 세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기술을 사용하고 그 덕분에 우리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이미지도 등장하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인은 어느 정도까지 새롭고 현대적인 아동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체성을 찾아 길을 헤매는 사이 어느 정도까지 과거의 개념과 낡은 사회적 경험에 우리가 손을 뻗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아동의 이미지를 보호할 능력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는 우리가 만들어낸 창작물로서의 이미지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상력의 한계, 법적인 한계의 제한이 아니라면 거의 무엇이든지 가능한 환경에서 법이라는 것은 신기술의 발달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가치 체계라든지 감춰진 요구를 드러내고, 또는 공공연한 열망을 드러내고, 우리의 사업을 도모하고, 또 다른 사람, 다시 말해서 아동과의 관계의 질을 보여주는 이 발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를 설명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출처된 예시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은 작은 성인이다. 네, 16세기 그리고 17세기까지 아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시기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그냥 작은 성인이다, 성인의 축소판이다 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대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도 똑같이 성인처럼 먹고 옷차림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네, RES에 따르면 그냥 아동이라는 것이 키나 힘 빼고 그 모든 것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왕실의 아이들, 디아고 벨라스케스의 그림에 등장하는 아이들만 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손에 이렇게 지팡이 같은 것들을 들고 그리고 또 사냥복 차림으로 서서 엽종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소판 복제 인간의 이미지인 것이죠. 어린들과 동일한 그런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힐을 신기도 하고요.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 유명인을 따라해서 어떠한 작은 어른으로 아이들을 묘사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호라든지 열망 그리고 가치에 따라서 여자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대나 스크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러한 스타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사냥꾼이라든지 경찰 등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닮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현대에서는 어떨까요? 현대 문화에서는 이 육체성 그리고 성적 대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 신체와 외모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성적 매력이 넘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적절할 정도로 섹슈얼리티를 발상하는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롤리타 효과에서 어린 아이의 눈망울에도 부자연스럽게 곡선을 강조한 몸매의 님펫은 뮤직비디오에서 헐벗은 채 몸을 흔들고 잡지 커버에서도 도발적인 포즈를 취하고, 그리고 TV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여자아이들이 똑같은 소녀이다. 그리고 이 소녀들이 서양 대중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속에 이 아동의 이런 성적 대상화된 이미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성숙한 여성의 옷차림, 그러니까 하이힐을 신는다거나 메이크업을 했다거나 한 소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16살 때 이 뮤직비디오에 이제 등장을 해서 양갈래로 머리를 닦고 이렇게 이제 교복을 입은 소녀로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순진무구함. 또한 이 문란함의 이 조합 비율은 어떤 나이인지 상관없이 아름다움은 누구나 인정하는 여성미의 정석에 부합해야 하고 또 완벽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타나 또 배우나 모델 그리고 유명 가수를 닮고 싶어하는 많은 소녀들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소비 현상과 같은 경우는 젠더와 크게 상관없이 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서 소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이 에로틱한 포즈를 취하는 아동 모델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엄마의 옷을 입고 있는 소녀라든지 이런 가족 사진을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패션 컬렉션이 등장하는 유명 잡지의 사진까지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제 첫 번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린들의 상상력과 또 세심함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와 같은 경우는 자본의 영향력이기도 합니다. 아동이라는 것은 이제 행복하고 또 훌륭한 어머니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아이와 함께 있는 그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 블로그에서도 볼 수 있죠. 다양한 포스팅이나 글을 볼 때도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도 굉장히 행복해하는 아이의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거나 뭐 반항심을 드러내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아이 같은 그런 사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이라는 것은 이 특정한 정치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도덕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 아동의 이미지를 접하는데 이러한 이미지들은 종종 정당이라든지 혹은 공공행정기관의 활동을 대변하는 역할,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세기에 이 공산주의와 혹은 파시즘 등 이 정치 운동에 결부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스포츠 그리고 국가 정치라든지 종교 운동 그리고 또 이러한 지도자들의 어떻게 이용되는 그런 도구처럼 활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속의 아동의 이미지라는 것은 여성의 역할, 또 우리 사회에서의 그 어머니상에 관한 우리의 관점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나 셀리브리티라고 일컫는 그런 여성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종종 이제 어떤 그 분노를 표출하거나 그리고 본인들의 지지자나 반대자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보면 테스 홀리데이가 이러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자신의 아이와 이제 욕조에서 목욕을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그리고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굉장히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엄마의 벗은 몸 옆에 있는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차적인 존재일 뿐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셜 미디어에서 한 게시물에 한 모델이 이 모유 수유를 하면서 무대 위를 걷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 마틴이라는 여성이었는데요. 일과 또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자 이를 기획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활동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현실과 가상 이 두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세계에 살고 있는데요.
이 두세 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랄프 키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보다 훨씬 더 훌륭한 거짓말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살면서 이러한 성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균형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또 소셜미디어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은 투영하고 또 이 다양한 버전의 우리 그 전기들을 써내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SNS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실제 세계를 왜곡하고 또 왜곡된 이미지들이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성의 진실 이후의 시대라고 이 키스가 부르고 있는 시대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들이 다양한 출처로부터 전파되고 그리고 이것을 입증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아이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진실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러니까 이 이미지의 진정성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미디어 속 아동의 이미지는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의 이미지와 같은 경우는 뭐 광고라든지 뭐 모금 행사라든지에 대해서 이용되고 그리고 아동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비 대상으로 대상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금 시간을 초과했지만 이게 폴란드에서 오래 이게 왔었기 때문에 우리 소아일 선생님께서 현대까지도 우리 어린이들이 즉 어른들이 어린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에로틱과 함께 된 그런 상업적 행위에 악용한다고 할까요? 그냥 그런 의식 자체가 이렇게 아직도 확산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정 우리 국민분들이 조금씩 시간을 좀 줄여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정희 선생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한국 방정환과 폴란드 야누시 코르차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어린이의 사회적 주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발표를 맡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탄생 연도로 봤을 때 우리 야누시 코르차크 선생하고 방정환 선생은 20여 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제국주의 신음 밑에서 어린이의 인권과 권리 그리고 해방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지 그 첫 자리에서 고민을 하셨고 또 그 진심을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셨다는 그런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큰 주제인 어떻게 어린이를 사랑해야 하는가에
이 주제 아래서 두 분이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갖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의 활동을 비교를 해봄으로써 우리들의 중요한 나아갈 바를 한번 논의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그 중요한 핵심은 본론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두 분 선생님은 어린이를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고 완전히 독립된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으로 보았고, 그 한 사람이 사회적 주체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믿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체이고 또 우리 인류의 한 부분, 인류의 한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을 요점을 얘기를 하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누시 코르차크 선생님은 어린이 자유 대헌장으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하고요. 오늘날 아동 권리 협약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기초적인 이론과 힘을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그렇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크게 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100년 전 한국 방정환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1923 어린이 해방 선언문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 선언문은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것이 잘 세계 어린이 운동사적으로 정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두 분이 그 시대 어린이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던 그 시기에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의 종속물로만 인정될 것이 아니고 가정과 사회에서 윤리적 억압, 그리고 또 경제적 억압,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런 이야기들이 1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어두운 장막과 같았던 그 19세기 속에서 두 분 선생님은 어린이를 통해서 새 인류의 희망을 엿보았던 어린이 혁명가였다, 이렇게 저는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이 두 분 선생님은 이 어린이들이 만들어 나갈 하나의 새로운, 하나의 독립된 나라를 구상하셨는데요. 그것은 방정환 선생에게서는 어린이 나라로 표현이 되었고, 야누시 코르차크 선생에게는 어린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은 방정환 선생이 창간한 어린이 잡지 창간호에 실려있는 처음에라고 하는 글의 일부입니다. 죄 없고 허물 없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하늘나라, 그것은 우리의 어린이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까지든지 이 하늘나라를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모두 이 깨끗한 나라에서 살게 되도록 우리의 나라를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하여 넘쳐 나오는 모든 깨끗한 것을 거두어 모아내는 것이 바로 이 잡지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라는 잡지는 단순히 잡지를 팔기 위해서, 그런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어린이들이 이 사회에 당당한 존재로 제대로 대접받도록 할 수 있게 해서 사회적 인식을 넓히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누시 코르차크 선생도 그러한 잡지를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 아닙니까? 방정환 선생도 이 어린이 잡지를 만드셨고 어린이의 글로만 가득 채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야누시 코르차크 선생도 그러한 잡지를 만들었죠. 작은 비평이라고 하는 이 잡지는 어린이 글로만 채워져 있는 최초의 어린이 잡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주목할 잡지고요. 이 잡지가 영인이 되어서 우리 한국 어린이 연구라든지 또 방정환 연구, 잡지 연구에서도 많이 참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기회로 해서 소할 여사님으로부터 이런 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의 활동은 무엇인가?
어린이가 단순하게 자기의 작품을 발표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목소리에 대한 책임 있는 사회화 과정, 그것이 저는 어린이 잡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 보시면 이 두 분 선생님이 1921년 동일한 해에 어린이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1921년에 같은 해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두 분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힌트를 두 분 선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겠는데요. 크게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두 분 선생님 모두 어린이 법정을 구상하셨습니다. 야누시 코르차크 선생은 어린이 법정이라는 용어를 표현하셨고,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 재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방정환 선생이 야누시 코르차크 선생의 일을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어떤 문헌을 통해서 방정환 선생도 이것을 수용을 했고 한국에 이것을 적용해 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학교가 식민지 교육 체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은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실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소년회라든지 어떤 그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게 그 아동 재판의 효과라고 하는 이 글을 3번 3회나 분재를 해서 대조라고 하는 잡지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대체적으로 미국 윌리엄 조지 씨가 쓴 글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도 소화를 해서 소개한 글이었습니다. 즉 어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충분히 깨닫고 재범하지 않게 하는 방법, 오직 한 가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에서 계속적으로 훈계를 하고 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 지도자가 자기 어린이의 행위를 잘못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당자 어린이로 하여금 자기 행위에 대한 자기 평정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그 세밀하고 헌법 조항도 있고, 그리고 법정이 변호사 또 재판관 그리고 배심원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서 굉장히 그 세밀하고 복잡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이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아이들을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기 판단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르차크 선생도 어린이 공화국 안에 어린이 법정이라는 것을 둬서 운영케 하셨습니다. 옛날 제자인 사라 크레이머 선생도 이 부분을 잘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어떤 그 조직과 기관을 운영하셨는데요. 뭐냐면 방정환 선생은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셨고, 그리고 야누시 코르차크 선생은 고아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코르차크 선생은 1912년부터 1942년까지 바르샤바 고아원에서 스테파니아 발친스키 스테파 씨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매년 200여 명의 어린이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코르차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를 돌보고, 또 무엇보다도 이분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어린이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연구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는 의료적으로 치료를 하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이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코르차크에게는 고아원이 바로 어린이 공화국이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 송순재 선생님께서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방정환 선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방정환 선생은 우리나라 그 천도교 3대 교주이신 손병희 선생의 셋째 사이셨습니다. 집안은 천도교이셨기 때문에 동학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내천, 사람은 하늘과 같이 귀하다, 모든 사람은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종지를 기본 삶의 철학으로 갖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1918년 중단되었던 학업을 잇기 위해서 보성 전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학생 시절부터 전국 순회 강연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미
어린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인데도 자녀를 해방하라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어린이를 위해서 강연을 펼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920년 9월에 일본 도쿄로 건너가서 천도교 동경지회를 설립하고 1921년 4월에는 동양대학교의 청강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각종 문학과 교육 이런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셨습니다. 특히 다녀오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921년에는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하시고 바로 1주년을 기념하여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어린이 잡지를 창간하고 그리고 어린이 문제 연구 단체인 색동회를 창립함과 동시에 어린이 해방 선언을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어린이 운동을 하고 있던 40여 개 단체를 규합하여 그 소년 단체 이름으로 공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도가 1923년입니다. 제네바 선언이 이루어지기 1년 전에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이 두 선언이 그 당시 100년 전에 오늘날의 100년 이후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 이제 우리는 이 두 선언을 만나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의 100년의 어린이의 권리와 인권 그리고 어린이들의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자유 대헌장을 만드신 야누시 코르차크 선생 그리고 소년단체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의 힘을 모아서 함께 공표했던 어린이 해방선언문 이 두 선언은 우리 인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들이 자라서 우리 인류의 내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방정환 선생은 1921년에 어린이 소년회를 만들고 첫 어린이날을 만들면서 10년 후에 한국을 생각하시오라고 하는 선전문을 내걸었습니다. 그만큼 이 어린이를 잘 기르고 어린이가 잘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10년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한 선전문이었습니다. 제 발표문에 있는 185쪽에 보시면 방정환 선생이 쓰신 한국 조선 소년운동의 사적 고찰이라고 하는 이 글이 있습니다. 글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간단하게 제가 일부분을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조선의 소년운동을 말할 때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경남 진주 소년회였습니다. 그 전에도 어린 사람의 모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흔히 어느 종교의 주일학교나 강습소, 소년부, 운동부 이런 것이었을 따름이었고 천도교 소년회 이것은 소년 자신을 주체로 한 사회적 의의를 가진 운동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은 가정 안에 있는 어린이 그런 소년들을 사회적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도 적혀 있지만 안으로는 자기의 정서 함량에 힘을 쓰고 또 사회적 훈련으로 힘을 쓰고 그리고 바깥으로는 윤리적 해방, 사회적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의 사회적 주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빌어서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하고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슷한 시기 두 분 선생님의 선언 그리고 활동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린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른이 된 사람들은요 이미 어른이 된 입장에서 어린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자라나서 불과 10년이 지나면 우리 사회의 중추가 되는 청년이 됩니다. 어린이의 생각과 꿈들이 10년 뒤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 그들에게 어떠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지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방정환과 폴란드 야누시 코르차크 두 사람은 어린이를 독립된 한 사람의 인격으로 인정을 하셨고 사회적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린이는 한 사람으로서 자기 존재의 권리를 가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체, 세계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성찰이 너무 필요합니다. 한국 방정환과 폴란드 야누시 코르차코의 만남은 오늘날 우리 사회, 아니 우리 인류 미래의 큰 거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100년 전 야누시 코르차코가 동양의 한 청년과 그죠? 또 서양의 한 사람이 서로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향했던 세상, 어린이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운동의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나 유사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참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그분들의 100년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100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인류가. 그래서 앞으로의 100년에 코르차크나 또는 방정환이나 린드그렌이라든가 엘렌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20세기 초에 꿈꿔왔던 그러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터놓고 이야기하고 함께 힘을 모아보자 라는 뜻의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하신 장정희 목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한 대로 우리 송준재 선생님은 참 우리 귀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학회의 주제적 물음이죠. 어떻게 어린이를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야누시 코르차크이 자신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어떻게 어린이를 사랑해야 하는가, 1920년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해 동안의 쓰임입니다. 이 제목에서 따온 것이고, 또 여기에 이제 그가 평생 열정을 다해서 추구했으며 또 실천하고자 했던 교육적인 뜻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코르차크이 본격적으로 몸담았던 두 개의 교육 현장이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그가 직접 부상해서 설립했던 유태인 고아들을 위한 집이라는 뜻의 돔 시에로트가 그 한 곳이고, 폴란드 어린이를 위해 설립한 우리 집이라는 뜻의 나슈돔이 또 다른 한 곳입니다. 이 대표작은 병원 의사 시절과 여름 학교 캠프 활동을 포함해서 이 두 곳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 독특한 사회 교육학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글에서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요지를 저희 컨퍼런스하고 관련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부는 각각 다른 시기에 집필되었습니다. 1부 가정 속의 어린이는 1914년에서 1918년에, 2부 기숙사는 1917년에서 1918년에, 3부 여름학교 캠프는 1918년에, 4부 고아원은 1920년에 쓰여졌고, 코르차크는 이 4편의 글들을 1920년 한 권으로 엮어서 출간했습니다. 1부에서는 출생부터 유년기를 거쳐 사춘기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어린이가 나타내는 다양한 삶의 변화와 특징과 문제들을 철학적, 심리학적, 의학적, 교육학적 시각으로 파악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2부, 3부, 4부는 기숙사와 여름학교 캠프, 고아원 같은 특정한 사회 공동체적 자리를 단위로 삼아서 거기서 각각 드러나는 어린이의 삶과 교육의 다양한 양태들에 관해 차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자의 자기 탐구, 어린이와 공감하는 태도, 어린이와 어른의 관계 설정, 어린이의 심리, 건강, 어린이와 어린이 간의 혹은 어린과의 사회적인 관계, 놀이, 인간학, 어린이 변호 등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특히 4부 고아원은 코르차크이 고아원에 도입했던 어린이 공화국과 어린이 법정에 관한 기술로서
어린이들 법적 기준에 따른 독특한 자치 생활 공동체 형태 안에서 살아가도록 했을 때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문제로 대두되었던 점들을 세세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시도는 이 문제에 관한 선구적 사례들 중 하나로서 오늘날의 정치교육 혹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과제에 있어서 지니는 의미가 큽니다. 이 책에 담긴 글들은 안락한 서재가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과 소련 폴란드 전쟁 기간 중에 군의관으로 복무할 당시 참혹한 전쟁터 한복판 속에서 틈틈이 써모은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글들이 불러일으키는 경이로움과 전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과 같은 당에서 거론할 수 있는 문헌으로 그보다 200여 년 전에 쓰인 요한 하이리히 페스탈로치의 슈탄스 서신과 또 코르착의 이 책보다 15년 정도 후에 소련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적 시각으로 쓰인 마카렌코의 교육학적 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고아원의 원장으로서 코르착은 낮이면 과도한 일에 몸을 던졌지만 밤이 되면 축축하게 젖은 손뭉치 같은 몸을 하고서 고아원 다락방에서 교육학 연구에 몰두했고 이론과 실전이 하나가 되도록 모색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동 연구에 관한 그의 폭넓은 구상에 기인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과 추구의 배경에는 유럽 여러 나라의 선진의학의 현황을 둘러보던 중 특히 파리 도서관에서 아동 치료학에 관한 프랑스 고전을 접했던 경험이 결정적 단서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아동에 관한 종합적 명제를 정립하고자 했는가 그 결실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라는 말은 코르착이 염두에 두었던 바가 무엇인지를 지시합니다. 그것은 방법에 관한 물음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내적인 태도를 지칭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가 말하는 사랑이란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무엇이었습니다. 그것은 즉 따뜻한 온기를 동반하는 내적 행위일 뿐 아니라 내 앞에 서 있거나 뛰놀거나 아픔을 겪거나 꿈꾸는 아이들이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어떻게 자기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밝히고 돕기 위한 과제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러한 사랑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두 가지 태도를 들었습니다. 주의 깊은 관찰과 진단 행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의사이자 과학자였기 때문에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도 명백히 요구할 수 있었던 태도였습니다. 이 과정 없이 정당한 의미의 교육 방법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코르착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그는 교육의 기본적인 조건으로부터 시작해서 폭넓은 차원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관해 모색을 거듭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구체적인 몸짓 중 하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코르착의 자신을 어린이의 변호자로 자처한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앞에 발제자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또 다른 면모는 그의 고아원 운영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아원을 단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수용하여 돌보는 시설로서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특정한 교육기관인 일종의 기숙 공동체 학교 형태로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기존의 학교 형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으며 그 때문에 꿈꿔왔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의 방법은 이렇게 하여서 독특한 학교론으로 전개되어 나갑니다. 이 책에서는 그 구조의 일면이 어린이 공화국, 예부적 통제를 배제하고 어린이의 자율적인 사회 정치적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교육 공동체라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관한 좀 더 포괄적인 구상은 그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어린이의 존중받을 권리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적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좀 더 근원적이었던 것은 철학적 태도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책에서 무수히 제시하고 있는 개개의 물음과 문제의 저변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철학적 물음을 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철학함이라말로 그의 교육행위 일체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육적 일상에서 단순히 타인의 지식에서 배우거나 따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 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커처의 이 의도는 제1부 벽두에서 소크라테스적 어법을 따른 다음과 같은 표현의 한마디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어떤 책이나 어떤 의사도 우리 자신의 깨어있는 생각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상의 면면에서부터 심오한 이론에 이르기까지 대관절 교육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촉구하는가 하면 소위 학문이라는 것이 내포한 기만이나 세간에 유행하는 담론들 역시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독자들을 괴이하고 충격적인 물음 앞에 불러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방법과 철학을 시줄과 날줄을 하나로 꼬아 만들어 소위 교육 전문가인 교사뿐 아니라 부모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교육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눈뜨고 터득하도록 이끌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의 아주 상세한 연구와 논의는 우리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에게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교육적 차원에서 근원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단 왜곡되지 않은 형태로서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것이란 다시 말해 이런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것, 자연스러운 발로, 즉 전적으로 헌신적인 것, 하지만 계몽된 정신을 가지고 깨어서 어린이라는 이 삶의 이치 혹은 당면한 문제를 다만 의사나 교사라는 전문가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이해하고 밝히려 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컬착은 여기서 어머니들을 일정하게 연구하는 자세로 촉구하는가 하면 어떤 점에서는 의사인 자신보다 더욱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컬착이 말하는 사랑이란 아이를 향한 부모의 본능적, 맹목적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종교적인 사랑, 특히 히브리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약자에 대한 사랑과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렇게 콜책은 교육 전체가 어버이의 가정적인 온기로 휩싸이도록 요구했던 페스탈로지와 놀랍만치 닮아 있습니다. 휘탄스고아원 서신에서 페스탈로지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쏟아부는 어버이의 화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의 삶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 곁을 지켰는가 하면 그들의 삶은 인식하고 탐구하려 하였으며 아이들이 곁길로 비껴나갈 때는 엄중하고 경책하는 어버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교육적 사랑에 대해서는 독일의 현대 교육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에드와드 슈프랑거도 학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것이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단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오늘날 우리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학교 공간에서 뜻하는 건 무엇일까? 이 주제를 놓고 우리의 부모,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국가와 사회가 한번 정색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았으면 싶습니다. 교육적 과제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주동하는 근원적인 힘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어린이와 청소년의 가슴팍에 묻혀있는 삶의 전개를 위한 각자의 열망에 불을 지필 수 있는가? 어떻게 또 얼마나? 사랑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바쁜가? 대학 입시를 둘러싼 무한 경쟁 교육은 종실될 수 없는 것인지, 어릴 적부터 학원을 필요로 하고 상급 학년으로 진학할수록 학교보다 학원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 폭력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높은 청소년 자살률이 말해주는 바는 무엇인가? 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가? 교사들이 학교에서 자결하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사랑과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양립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로? 그것은 돈과 권력이라는 인류의 영원한 관심사 앞에서 혹은 디지털 문화의 전성시대요 AI 시대에 그야말로 고답적이요 꼰대 같은 주제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대안학교와 혁신학교들이 출현한 이유와 무엇이었는가?
이런 물음들은 계속 이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마치 어떤 선사가 던져놓은 화두와도 같이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그 코르차크 어린 어떻게 어린이를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책을 자세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 책을 송순재 선생님이 몇 번에 걸쳐서 다시 번역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 코르차크의 글을 보면 굉장히 시적이고 은유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번역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권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송순재 코르차크 치면은 나오니까 보시기 바라고, 지금 코르차크의 이게 다 이중제, 송 교수님 같은 경우도 독어를 지금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폴란드어 판을 가지고 전집을 다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보시기 바라고, 특히 그 마지막 이게 질문을 여러 가지를 던져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다 같이 생각하면서 21세기 어린이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를 본능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또 방정환과 함께 어린 운동을 했던 중요한 분이 김기전이죠. 예, 김기전, 제가 이제 여러 글에서 쓰지만 어린이 해방선언 3개 조항 가운데서 앞에 2개는 김기전 글이다 이거는, 그리고 3번째가 방정환 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근데 김기전이 그 개벽에 쓴 글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어린이 권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애호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마소의 사랑과 같다. 말이나 소도 자기 새끼는 다 그렇게 사랑한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다운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깊이 생각하고 정말 그분들이 생각하시던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이제 제가 방정환 운동을 하니까 방정환 계승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좀 부끄러운 얘기고, 진짜 방정환 정신을 계승하시는 분은 정병호 선생이에요. 정병호 선생은 7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장에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문화인류학을 전공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정말 방정환 정신을 현재로 실천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병호 선생님의 공동육아 이야기, 올해가 30주년인데요. 그냥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네, 방금 소개받은 정병호입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이라고 하는 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그 자료집에 쓰여 있는 대로 아이들은 아직도 자유가 필요하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입니다. 역시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어떤 억압을 느끼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의 한 일환으로 저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전개해왔던 공동육아 운동의 역사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같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과제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 국제학술대회라고 해서 영어로 제목을 Children Still Need Freedom이라고 붙였습니다. 부제목이 The History and Tasks of the Cooperative Child Care Movement라고 했습니다. 거기 혹시 다른 번역이 되어 있는 자료집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근데 코페런팅이라고 되어 있으면 요거는 좀 코오퍼레이티브 차일드 케어라고 그러는, 사실은 그 협동조합형으로 어린이집을 만들고 그 부모와 교사가 함께
아이들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운동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번역이 되어서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환기시켜 드립니다. 코페런팅 그러면 요즘 K-드라마로 유명한 조립식 가족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가 함께 어떻게 어린이집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해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나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공동육아의 역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의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갑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데요. 군사독재 정권에 저항해서 민주화 투쟁을 하던 젊은이들이 야학운동을 하면서 그 야학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대도시마다 한국의 대도시마다 대규모의 그 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달동네가 만들어졌고 열악한 생활 조건 속에서 아이들이 더욱 억눌리고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이런 그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억압된 이런 상황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일제의 철저한 탄압 속에서 아이들을 해방하고자 했던 그 운동, 어린이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린이들이 처한 상황과 우리의 과제를 음미하면서 되새기면서 어린이 걱정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아주 젊은 학생이었습니다. 완전히 얼어붙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움트게 할 수 있는 씨앗을 심는 일, 새싹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는 믿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1978년에 저희들은 어린이 걱정 모임을 공식적으로는 소파정신구현회라고 그러는 소파 방정환 선생의 정신을 구현하자라고 그러는 공식적인 이름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어린이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독재 정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 복지를 모두 사회주의적인 걸로 위험시했습니다. 중상류층 아동들을 위한 유치원이 있었지만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유아교육은 물론 보육시설도 없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인 보호와 교육을 위한 구조를 만들고 그 일을 주도할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가난을 아는 사람,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해하는 사람, 없는 집 부모와 아이들을 주눅들이거나 열등감에 빠지도록 하지 않는 사람, 무엇보다도 공식적인 제도나 충분한 재정 뒷받침이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줄 사명감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지역의 노동자들이 야간 학교를 통해서 유아교육과 아동보호 전문 지식을 익힌다면 가장 이상적인 교사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분단시대, 식민시대와 분단시대 어려움을 국복하는 꿈을 동화를 통해 가르쳐 주신 마혜송 선생님을 기려서 해송 야간 보육학교라고 그러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공동육아 운동은 사실 무허가, 무인가 시설 설립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미처 제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또한 어떤 의미에서 독재 정권으로 봐서는 억압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민간 차원에서 허가를 받지 못해도 인가를 받지 못해도 창의적으로 그 어려운 지역에다가 어린이집을 만들어 온 개척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80년에 서울 관악산 기슭 난곡 달동네 끝자락에 해송유아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유아교육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1980년 5.18 이후에 군사정부는 오히려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버렸습니다. 지배 권력이 낮은 연령층의 유아들한테까지 통제적인 제도 교육의 획일적인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가능성, 아이디어를 주어버린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좌절 경험을 통해서 학교 터전, 새로운 교육 터전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터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 그리고 운영 방식을 확립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84년에는 해송유아원을 빼앗긴 경험을 토대로 서울 동대문 성병 및 무허가 주택 밀집 지역의 창신동에 해송 아기 둥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낯설어하지 않는 그런 보육시설을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아이들이 사는 그 지역 집들과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 아기들을 대상으로 했고 생계를 위해서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종일 보육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종일 보육이라는 것조차도 타가라든지 해가지고 경찰 정보기관에서 자꾸 들락거리면서 왜 빨갱이들이나 하는 타가를 하느냐고 견제를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족한 해송 아기 둥지에서 교사와 아이들은 골목과 놀이터, 서울의 옛 성벽 밑에서 놀면서 지역 주민들과 더욱 함께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놀이 재료는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볼품 없더라도 놀이 재료를 함께 만들고 부수는 과정이 바로 교육이고 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리를 알 수 없는 복잡한 장난감을 움직이며 경탄하도록 하는 것,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소유할 뿐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소비자로 길들이는 그런 일을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에서 시작하도록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로 길들여지면 자기 삶을 창조하는 창조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송 아기 둥지는 생활과 자연과 이를 강조하는 교육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자연과 만난 일은 중요한 활동이자 과제였습니다. 메마른 대도시 슬럼에 맑은 물이 흐르는 숲속 같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물론 없었습니다. 그러나 흙과 물, 나무와 풀, 햇볕과 바람 속에서 지내려는 노력을 꾸준히 했습니다. 자연을 터전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은 한 뼘의 텃밭을 귀중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마다 밖으로 나들이를 나가서 흙장난을 하도록 했습니다. 바깥 나들이를 하지 않아도 안에서 물장난과 흙장난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해송 아기 둥지 실천 이런 생활 문화가 1990년대 시작된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중심적인 교육 방법이 되었습니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이후에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운동으로 전개가 되어서 오늘날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역사와 전개 과정을 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980년 말 한국이 민주화되었지만 독재 시대의 잔인한 산업화 때문에 일 나간 부모를 갇힌 방 안에서 기다리던 아이들이 불에 타 죽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어린이 국정 모임을 공동육아 연구회로 이름을 바꾸고 법제도와 정책을 바꾼 일과 함께 실제로 공동육아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린이집과 공동체 교육 현장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수의 용감한 부모와 교사들이 새로운 공동체적인 육아를 함께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내 아이를 맡겨두거나 남의 아이를 돌봐주는 일을 넘어서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터전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터전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출자금을 모아서 마당에 있는 주택을 전세로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부모 참여형 공동육아의 터전은 어린이집 문 앞에서 교사들에게 넘겨주고 넘겨받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부모들이 언제라도 방 안까지 들어와서 서로 이야기하며 다른 집 아이들도 함께 보고 또 함께 키우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엄마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어린이집의 운영에 참여해서 아이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들을 늘 함께 상의하면서 육아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육아 강조하는 적극적인 부모 참여는 늘 쫓기는 삶을 사는 도시 생활인들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부담과 불안을 넘어서면서 재미와 보람과 도움이 되는 공동체적인 삶도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프로그램 면에서도 나이와 장애를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공동체적인 삶을 되살려갔습니다. 햇빛, 바람, 물, 흙, 그리고 온갖 생명과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 생활과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는 체험과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궁리하고 직접 해보고 여럿이 함께 일거리를 만들어보는 일감 중심 프로젝트 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울타리를 넘어서 동네의 야산과 놀이터로 매일 나들이 가고 시장과 빵집과 파출소, 소방서로 마실을 다니고 그러는 열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제도적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율적인 운영 시간을 정했고 불가피하게 그 시간이 넘기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가까운 이웃이 된 아이와 부모들이 서로 다른 아이의 집에서 저녁과 주말 시간을 함께 지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당겨주세요. 네. 미안합니다. 삭막한 도시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 생기니까 대부분의 가정이 어린이집 주변으로 이사를 와서 육아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긴밀하게 지내는 골목과 마을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 속에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제 성미산 마을에서 큰 축제 마당이 벌어졌습니다. 30주년을 기념하는 성미산 마을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대안학교로 성미산 학교도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뭐 협동조합, 반찬가게, 마을부엌, 유기농 식당 그리고 노인들의 독거 노인들을 돌봐주는 그런 그 복지 또 의료 생협 여러 공동육아에서 어린이집을 함께 만들면서 함께 일상생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베테랑이 된 그 부모들이 만들어 나간 일구어 나간 30년의 공동육아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가진 젊은 부모들은 중요한 생애 과정의 또 하나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를 포함해서 자기의 인생 목표를 다시 세우고 삶의 방식을 새롭게 재설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 부모들은 경쟁적으로 더 벌고 더 쓰고 더 빨리 더 많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지배문화의 압력에 강박적으로 내몰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지배문화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감수성 있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육아의 부모들은 개별적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가면서 육아를 넘어서 교육으로 생활로 공동체적인 삶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주체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공동육아는 전국에 그 밑에 여러 곳에 이렇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초등, 마을학교로 그리고 돌봄센터로 대안학교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린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현대 사회는 한국만이 아닙니다. 교육 게임이라고 할 만큼 가열된 그런 경쟁, 시험, 서열 경쟁에 아이와 부모들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들은 위기적인 아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바라지 않는 공부와 삶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매일 경쟁과 성취를 통해 애정을 확인하고 사는 아이들은 인생의 출발점부터 타율과 인내와 반대급부를 찾는 데 익숙해집니다. 이러한 조기 경쟁 경험을 통해서 차별의식과 권위의 맹종과 대량 소비의 쾌감을 내면화합니다. 이런 도구적 사랑으로 강요된 학습 과정과 그로 인한 아동학대, 불행한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들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공동체적인 육아 교육을 통해서 대안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교육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방정환 연구소에 대한 것도 이제 지금 어린이 문화연대는 방정환 연구소, 우리 공동육아 협동조합, 그다음에 아스테지 뭐 등 이러한 20여 개 단체가 서로 네트워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아서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 들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공동육아 또는 어깨동무, 방정환 연구소, 아스테지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우리 어린이 문화연대 이 단체들이 함께하는 게 방정환 정신 구현을 위해서 이 학술 포럼도 이거는 방정환 연구소에서 맡아서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5월 1일 어린이날 행사를 지금은 그 아스테지 방지영 이사장 쪽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큰 축입니다. 그래서 학술 연구와 그 다음에 5월 1일 어린이 데모크레이션, 어린이들의 가두시를 해서 광화문부터 계속 저희가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방정환 선생님이 1922년부터 이미 시작했던 그런 방식이고 그걸 저희들은 재현하면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사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우리가 100년 전의 꿈을 지금으로부터 다시 100년 뒤에, 즉 200년 뒤에는 우리 인류 사회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함께 힘을 도와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귀한 말씀들을 15분 안에 발표를 하는 것은 정말 짧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어린이를 사랑해야 하는가? 사실 이거는 과거에 던져진 질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다시 조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들이 나아가 미래로 이어져야 할 저는 인류의 과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 모임을 하면서 코르착에 대한 모임을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야누시 코르착의 당부를 함께 하면서 방정환 포럼의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야누시 코르착 선생님이 저희에게 당부하신 말이 지혜로운 고독 속에 깨어있기를 하고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 말씀을 저희가 가슴에 닿으면서 어떻게 어린이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잘 곰곰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방정환 포럼 문을 닫겠습니다. 고맙습니다.